거실은 저만의 작은 우주와도 같았죠. 저는 갓 우려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현미차를 찻잔에 따르며 깊숙한 안락의자에 몸을 묻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짙어진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비추며 겨울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하나뿐인 아들놈을 제 품에서 떠나보낸 뒤로는 이 고요함이야말로 제 유일한 벗이자 가장 편안한 휴식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시끄러운 소음만 흘러나올 뿐 제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죠. 차라리 책장을 넘기는 소리나 찬물이 식어가는 소리가 제게는 더 큰 위안이 되었답니다. 그때였어요. 집안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듯이 현관의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린 것이 딩동하고 울리는 그 소리는 평화롭던 제 우주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처럼 선명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인터폰으로 향했어요. 화면 속에는 어색하기 짝이 없는 미소를 얼굴에 매달고 있는 아들 유진철과 며느리 서명지가 서 있었습니다. 진철이 녀석은 값비싼 코트 깃을 세우고 있었고 며느리는 마치 잡지에서 방금 튀어나온 사람처럼 완벽하게 치장을 하고 있었죠. 미리 연락 한 통 없이, 그것도 평일 저녁에, 이게 대체 무슨 방문인가. 제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는 것을 느꼈지만 일단은 문을 열어주어야 했어요. 어머니, 저 진철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서프라이즈. 문을 열자마자 찬 공기와 함께 며느리의 독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조용하고 슴슴하던 집의 공기가 단숨에 이질적인 향으로 가득 차는 느낌이었죠. 며느리는 익숙하게 제 팔짱을 끼며 집 안으로 들어섰고 아들은 마치 자기 집 안방에 들어서는 것처럼 소파에 외투를 휙 던지더니 털썩 주저앉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더군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부모님 댁을 방문한 자식의 반가움이 아니라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 특유의 계산된 조급함이 선명하게 묻어났습니다. 갑자기 웬일이냐? 저녁은 먹었고? 제가 묻는 말에 며느리가 콧소리를 섞어가며 과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요, 어머님. 저희 청담동에서 제일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비싼 걸로 먹고 왔죠. 이런 데는 예약하기도 힘든 거 아시죠? 어머님은 식사하셨어요? 나는 늘 먹던 대로 간단히 먹었다. 에이, 그러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다니세요. 어머님도 이제 좋은 것도 좀 드시고 좋은 구경도 좀 하셔야죠. 그 말은 얼핏 들으면 저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은 어머님은 이런 세계를 모르시죠? 라고 선을 긋는 것처럼 들렸어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말이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까딱이며 대화에 끼어들었죠.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진철이는 그렇게 말하며 소파 옆에 놓아둔 번쩍이는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꽤 두툼하고 고급스러운 표지로 포장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 테이블에 척 올려놓았죠. 묵직한 소리를 내며 테이블에 놓이는 서류 뭉치. 며느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옆으로 바싹 다가앉아 딱딱하게 굳은 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어색하고 가식적인지 오히려 어깨가 더 뭉치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진철 씨가 드디어 자기 이름으로 된 연구소를 차리게 됐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연구소? 저는 짧게 반문하며 아들을 쳐다봤어요.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슴을 활짝 펴고 마치 위대한 발표라도 하는 사람처럼 거창하게 입을 열었죠. 네, 어머니.
제가 그동안 국내외 학회에서 쌓아온 경력과 독보적인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독립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저런 연구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갈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소를 만들 겁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조금의 겸손함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능력에 대한 흔들림 없는 오만한 자신감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죠. 저는 말없이 서류 뭉치를 바라봤어요. 굳이 그 두꺼운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지 않아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를 찾아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뭐에 쓰는 물건이냐? 제 나직한 물음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의 첫 장을 펼쳐 제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어머니께서 여기에 보증만 좀 서주시면 됩니다.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초기 자금인데 은행에서 50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하거든요. 어머니 명의로 보증만 서주시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겁니다. 50억? 아들이 박사학위를 따는 데 들어간 유학 비용, 이름도 어려운 학회에 참석할 때마다 대주었던 경비, 결혼할 때 강남에 얻어준 아파트, 매년 바꿔주다시피 한 외제차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죠. 그러니 이 정도 금액도 아들 녀석에게는 당연히 제가 해줘야 할 의무 같은 것이었나 봐요. 마치 저에게도 대단한 영광을 나눠주는 듯한 그 태도에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을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감정을 다스리는데 익숙한 사람이죠. 겉으로는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네가 독립해서 나라를 빛낼 연구소를 차린다니 참으로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아들아, 아무리 그래도 사업계획서는 한번 봐야 하지 않겠니? 50억이라는 돈이 결코 아이들 장난 같은 작은 돈은 아니잖니. 저는 일부러 눈이 침침한 척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돋보기를 찾아 쓰는 신용을 했어요. 제 합리적이고 당연한 질문에 방금 전까지 정성스럽게 제 어깨를 주무르던 며느리의 손길이 순간 멈칫하며 허공에 머무는 것이 느껴졌죠. 그 아이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제 눈은 놓치지 않았답니다. 아들은 제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는 듯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어머니, 이 박사 아들을 못 믿으세요? 제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 차리는 줄 아세요? 이건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요. 어머니는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잖니. 네가 아무리 박사고 똑똑해도 사업이라는 건 또 다른 세상이란다. 큰돈이 오가는 일이니만큼 보증을 서는 나도 최소한 네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위험성은 없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러니. 제 차분한 설득에도 아들의 표정은 풀릴 줄을 몰랐어요. 오히려 더 큰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뜨렸죠. 어머니는 항상 그러시죠. 제가 제 인생 걸고 뭘 좀 해보려고만 하면 꼭 그렇게 찬물을 끼얹으세요. 제가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로 보이세요?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옆에 있던 며느리도 작정한 듯이 거들고 나섰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살가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 있었죠. 어머님, 지금 저희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님 돈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보증 한번 서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신 거예요? 이건 우리 진철 씨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일이에요. 네 명예, 네 자존심, 그리고 내 돈. 그들은 교묘하게 단어들을 섞어가며 저를 이기적이고 아들의 앞길을 막는 속 좁은 늙은이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머릿속이 더 차갑게 식어버리는 사람이거든요. 사업 계획서를 보여다오. 내가 꼼꼼히 읽어보고 정말 타당하다 싶으면 그때 도장을 찍어줘도 늦지 않는다. 제 단호하고 변함없는 말에 아들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어요.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그동안 제 앞에서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용암처럼 터져 나왔죠. 됐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못 믿어오시면 그냥 없던 일로 하죠. 제가 어떻게든 알아서 할 테니까요. 아들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아무렇게나 구겨 넣듯 거칠게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그 모습에 며느리는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연기까지 펼치더군요. 여보, 진정해요. 어머님께서 뭘 아시겠어요.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셨는데 이런 복잡한 사업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해요. 뭘 아시겠냐니. 정말이지 뼈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평생 아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늙은이는 돈의 무서움도 세상의 험난함도 모를 거라는 그들의 오만한 생각이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였답니다. 그들은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그저 장롱 속에 쌓아둔 쌈짓돈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평생 어머니 그늘에서 살았는데 이제 좀 독립해서 제 날개로 날아보겠다니까 그렇게 발목을 잡으셔야겠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어머니. 그냥 어머니 돈 나가는 게 아까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아들의 입에서 그 독이 묻은 말이 나오고야 말았어요. 40년 세월 동안 제 젊음과 인생을 모두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제 진심 어린 걱정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던 어미의 마음은 그들에게는 그저 돈을 주기 싫은 늙은이의 지독한 욕심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한들 그들의 귀에는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저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현관으로 향했어요. 며느리도 핸드백을 낚아채듯 챙겨들고 그 뒤를 따랐죠. 그들은 제게 인사 한마디 없이, 아니, 돌아보지도 않고 마치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차갑게 집을 나섰습니다. 쾅! 현관문이 찢어질 듯이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남기고 간 독하고 값비싼 향수 냄새만이 마치 불청객처럼 거실을 맴돌고 있었죠. 저는 테이블 위에 완전히 식어버린 현미차를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찻잔을 든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죠. 40년을 내 목숨처럼 여기며 이어온 이 질긴 인연의 끈을 이제는 제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집안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남기고 간 인공적인 향수 냄새는 어느새 옅어지고 다시 이 집 본연의 묵은 나무 냄새와 저의 채취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의 정적은 예전의 평화로운 고요함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모든 것이 파괴되고 남은 공허한 침묵이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40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의 성벽, 어머니라는 이름의 굴레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눈을 떴어요. 하지만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았죠. 밤새도록 차가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고 누워 있었던 기분이었습니다.
밥을 차려 먹을 기운도 나지 않아 찬물에 밥을 대충 말아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텔레비전을 켜도 소음으로만 들렸죠.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제 인생을 필름처럼 되감아 보았답니다. 갓 태어난 진철이를 품에 안고 느꼈던 벅찬 감동, 첫걸음말을 떼던 날의 기쁨, 초등학교 입학식 날 대견했던 모습, 그리고 아비 없이 자란 아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며 그의 모든 것을 뒷바라지했던 수많은 날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제 인생은 온전히 아들 유진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 김영선으로 살아온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제게 주어진 선택지는 하나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아들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제 남은 인생마저 저당 잡힐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제가 결심을 굳힌 바로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지 않아도 진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는 길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덤덤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일주일 전 저희 집에서 소리를 지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감정이라고는 일도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건조한 마치 기계 같은 목소리였죠. 생각은 해보셨어요? 무슨 생각 말이냐? 아시면서 뭘 물으세요? 보증 서주실 건지 아닌지 오늘까지 결정해서 알려주세요.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애원이나 설득의 의지조차 담겨 있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부탁이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만약 오늘도 같은 대답이시라면 그게 어머니의 최종 선택이라고 생각할게요. 다시는 번복할 기회는 없을 겁니다. 협박이나 다름없는 말이었죠. 제 대답 여하에 따라 우리의 모자 관계가 완전히 끝날 수도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아주 작은 미련의 끈을 제 손으로 직접 잘라냈습니다. 알겠다. 내가 오늘 저녁에 니들 집으로 가서 직접 얘기해주겠다. 제 대답이 의외였는지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아마도 제가 전화로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아니면 마지못해 승낙할 것이라고 예상했겠죠. 그러시든가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뚝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깊은 옷장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았던 남편이 살아생전 마지막 선물로 사주었던 짙은 남색의 실크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아주 옅게 화장을 하고 제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었죠. 이것은 항복하러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난 40년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러가는 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들 내외가 사는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온 낡은 동네의 풍경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눈앞에는 화려하고 거대한 빌딩들이 끝도 없이 펼쳐졌죠. 저 아파트도 제가 평생 억척같이 모은 돈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저곳에서 편안하게 차 한 잔 마셔본 기억이 없었어요. 그곳은 아들 내외의 성이었고 저는 그저 필요할 때만 호출되는 외부인에 불과했으니까요.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자 저를 본 경비원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제가 이곳에 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죠. 잠시 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오셨어요, 어머님.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들은 소파에 팔짱을 낀 채로 앉아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재판정의 판사라도 된 것처럼 오만한 자세였죠.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앉으시죠. 아들이 턱짓으로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어요. 저는 그들이 권하는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 2잔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를 위해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하셨어요? 아들이 서론도 없이 물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준비해온 대답을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꺼냈습니다. 그래, 결정했다. 니들 미래를 그리고 내 노후를 그런 불확실한 도박에 맡길 수는 없다. 보증은 못 써주겠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결국 어머님은 저희보다 어머님 돈이 더 중요하신 거죠. 돈이 아니다. 나는 니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무모하게 절벽으로 뛰어드는 것을 막으려는 것뿐이다. 안전장치요? 어머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요즘 세상에 리스크 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신 어머니가 뭘 아신다고 저희 인생에 끼어드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의 그 낡은 생각이 제 발목을 얼마나 붙잡고 있었는지 아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꼭두각시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성공하고 싶다고요. 기가 막혔어요. 자신의 능력이 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모양이었죠. 제가 없었다면 지금의 박사 유진철도 강남의 아파트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제 다 들었으니 그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저희도 바쁜 사람들이라서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게 나가달라는 뜻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는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마지막 말을 던졌죠. 어머님께서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희도 더는 어머니 아들, 며느리로 살 이유가 없겠네요.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서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죠.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도 안 할 테니까요. 이게 어머니께서 원하신 결과잖아요.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들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슬픔이나 절망 같은 감정 대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저를 옥죄고 있던 무겁고 질긴 족쇄가 풀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나쳐 현관문으로 향했죠. 제 평생에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릴 일은 없을 겁니다. 집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오롯한 해방감에서 비롯된 미소였어요. 40년간의 의무와 책임을 모두 마친 자의 평온함이었죠.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며 올려다본 밤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이막이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집에서 나온 그날 밤 저는 택시를 타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여전히 저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모든 것을 오롯이 받아주는 거대한 품처럼 아늑하게 느껴졌죠.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서재로 들어가 묵직한 철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오랜 자산관리 쌓인 최 이사의 직통 번호가 적힌 수첩을 꺼냈어요. 최 이사는 제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제 재산을 가족처럼 꼼꼼하게 관리해 준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철이 녀석은 제가 그저 남편이 남긴 유산이나 조금 가지고 있는 경제관념 없는 늙은이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달랐죠. 저는 최 이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년간 제 자산을 수십 배로 불려왔고 그 사실을 아들에게 단 한 번도 알린 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정말 필요할 때를 위한 비상금이었지만 이제는 그 돈을 저 자신을 위해 쓸 때가 온 거죠.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최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언제나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네, 회장님. 최 이사입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최 이사, 잘 지내시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만 하십시오, 회장님. 최 이사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진철이 엄마가 아닌 그의 고객이자 투자 결정권을 가진 김영선 회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농담처럼 말해왔던 황금빛 노후 계획, 이제 시작해야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최 이사가 숨을 살짝 멈추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계획은 제가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는 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저의 오랜 꿈을 구체화한 것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무엇부터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강남 일대에서 나온 펜트하우스 중에 가장 보안이 철저하고 전망이 뛰어나며 사생활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곳으로 알아보세요. 당장 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예산은 300억입니다. 300억 말입니까? 늘 침착하던 최 이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네. 현금으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운용 중인 펀드랑 해외 채권 일부를 정리해서 자금을 확보해 주세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리스트를 정리해서 자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최 이사와의 통화를 마치자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해졌습니다. 이것은 아들에 대한 복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제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자 새로운 인생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약속대로 최 이사가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그는 여러 개의 고급 브로슈어와 태블릿 PC를 제 앞에 펼쳐 보였죠. 회장님, 현재 강남에서 거래 가능한 최고급 펜트하우스 매물 리스트입니다. 회장님의 조건에 맞춰 세 군데로 압축해 보았습니다. 저는 최 이사가 보여주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산다는 곳이었지만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 마음에 들지 않았죠. 두 번째는 전통적인 부촌에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낡고 답답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라 비엔느라는 이름의 신축 빌라였어요. 단 12세대만 거주하고 입주민 전용 엘리베이터와 최첨단 보안 시스템, 그리고 한강과 도시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압도적인 전망을 갖춘 곳이었죠. 이곳으로 하죠. 제 망설임 없는 결정에 최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목이 탁월하십니다, 회장님. 사실 저도 이곳을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안정과 품격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바로 계약을 진행해 주세요. 오늘 오후에 직접 가보고 싶군요.
그날 오후 저는 최 이사와 함께 라 비엔느를 방문했습니다. 철통 같은 보안을 거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이곳이 바로 제가 찾던 곳임을 직감했어요.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는 고요하고 기품이 넘쳤고 저를 맞는 직원들의 태도는 더할 나위 없이 정중했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에 내려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실의 삼면을 둘러싼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모든 풍경이 제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평생을 살아온 낡은 동네는 저 멀리 작은 점처럼 보였죠. 마음에 드는군. 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00억이라는 거금이 오가는 계약이었지만 저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제 것이었던 물건을 되찾아온 기분이었죠. 일주일 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저는 라 비엔느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겼어요. 평소 친분이 있던 유력 경제지의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박 편집장, 오랜만이요. 나 김영선이요. 아이고, 회장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덕분에 잘 지내요. 다름이 아니라 작은 소식 하나 전해줄 것이 있어서 내가 이번에 소일거리로 집을 하나 장만했는데 박 편집장이 기사로 한번 다뤄주면 좋겠구려. 저는 제가 펜트하우스를 매입한 사실을 덤덤하게 전했어요. 물론 아들과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죠. 제아의 숨은 자산가, 한평생 조용히 살아온 미망인이 노후를 위해 통 크게 집을 샀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흥미로운 기사거리였으니까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이런 특종을 저희에게 주시다니요. 영광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인터넷 경제뉴스 메인 화면에 제 이름이 실렸습니다. 제아의 자산가 김영선 여사, 강남 최고급 빌라라 비엔느 펜트하우스 300억에 현금 매입. 기사는 순식간에 여러 사이트로 퍼져나갔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까지 오르내렸어요. 저는 제 새 집의 넓은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로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예상대로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유진철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전화가 끊기고 곧바로 문자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세요? 당장 전화 받으세요. 어머니, 어디 계신 거예요? 그 기사 사실이에요? 대체 저희 몰래 무슨 일을 꾸미신 거예요? 어머니, 저는 그 수많은 느낌표가 찍힌 문자들을 차가운 눈으로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는 가장 평온하고 담담한 어조로 짧은 답장 하나를 보냈습니다. 남이라면서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아라. 그 문자를 보낸 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과 며느리의 번호를 모두 차단해 버렸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와인 잔을 들었어요. 이것은 아들 내외에게 보내는 제 방식의 가장 완벽하고 우아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번호를 차단한 뒤 며칠간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새 집에 필요한 가구와 집기들을 하나씩 사들이며 오롯이 저만을 위한 공간을 꾸미는 즐거움에 푹 빠져 지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김영선이라는 한 사람의 취향으로만 가득 찬 공간을 갖게 된 거죠. 아침에는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눈을 떴고 낮에는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어요. 저녁에는 서울의 눈부신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죠.
진철이 녀석의 전화나 문자에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도,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원치 않는 음식을 만들 필요도 없었어요. 완벽한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이곳에 입주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까요? 어느 날 오후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인터폰 화면이 켜지며 보안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1층 로비에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의 아드님과 며느님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있는데 올려보내 드릴까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가장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나 며느리가 없다고 전해주시고 정중하게 돌려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인터폰을 끊고 거실 한쪽에 설치된 CCTV 모니터의 채널을 1층 로비로 맞췄어요. 선명한 고화질 화면 속에는 헐레벌떡 뛰어왔는지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아들 내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보안 직원의 정중한 제지를 받으며 무언가 다급하게 소리치고 있었죠. 아니, 우리가 아들이라는데 왜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어머니, 김영선, 문 열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오해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평소에 그 거만하고 고상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마치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처럼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었죠.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소리 없는 흑백 영화를 감상하듯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보안 직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거의 쫓겨나다시피 빌라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들이 사라지고 로비가 다시 평온을 되찾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저는 모니터를 껐어요. 그날 저녁 예상대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명지.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다급하고 원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뒤로는 아들의 고함 소리도 섞여 들렸죠.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경우세요? 저희를 어떻게 문전박대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때 저희가 한 말은 다 오해예요. 저희가 너무 흥분해서 실수한 거란 말이에요.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애절하게 연기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코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해라니. 나는 똑똑히 들었다. 너희는 나와 연을 끊겠다고 했고 나는 너희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을 뿐이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얼마나 어머님을 생각하는데요. 제발 저희 만나서 얘기 좀 해요. 네. 나는 너희와 할 얘기가 없구나.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말아라. 내 평화로운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으니. 저는 제 말만 하고는 그들이 무어라 더 소리치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죠. 며칠 뒤 그들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는지 어린 손주 녀석을 앞세워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빌라 1층에 있는 입주민 전용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통유리창 밖으로 아들 내외가 손주 준우의 손을 잡고 서성이는 것이 보였어요. 아마도 제가 이곳에 자주 온다는 것을 알아낸 모양이었죠. 그들은 일부러 제 눈에 띄도록 아이를 데리고 창가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손주가 저를 발견하고는 해맑게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어요. 제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죠.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마음을 정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카페 밖으로 나가 저를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아들 내외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아이 앞으로 다가가 몸을 낮췄어요. 우리 준우, 여기까지 웬일이야? 할머니 보고 싶었어?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한없이 부드러워져 있었죠. 준우는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빠랑 엄마가 할머니 여기 산다고 해서 왔어요. 저는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아이의 눈높이에서 말했어요. 그랬구나. 우리 강아지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않아?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딸기 아이스크림 사줄게. 저는 준우의 손을 잡고 바로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로 향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뒤에서 저를 부르며 무어라 말했지만 저는 마치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어머니, 저희 얘기 좀. 어머님, 준우만 데리고 가시면 어떡해요? 저는 그들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아이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 가장 크고 비싼 아이스크림을 사서 준우 손에 들려주었죠. 그리고는 다시 카페로 돌아와 아들 내외가 똑똑히 볼 수 있는 창가 자리에 아이와 마주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의 재롱에 웃어주고 아이스크림을 먹다 입가에 묻은 것을 냅킨으로 닦아주었죠. 그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창밖의 두 사람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자신들의 아들이 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준우의 손을 잡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뻘쭘하게 서 있는 아들 내외 앞에 아이를 데려다 주었죠. 준우야, 이제 아빠 엄마랑 집에 가야지. 다음에 할머니가 또 맛있는 거 사줄게. 저는 아이의 뺨에 뽀뽀를 해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빌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게 말 한마디 붙여보지 못한 아들 내외는 결국 아이의 손만 잡고 허탈하게 돌아서야 했죠. 로비의 소파에 앉아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손주 녀석의 사진을 보며 저는 마음을 더욱 굳게 다졌어요.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더 이상 저들의 탐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과 그리고 이 순수한 아이의 미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이유였죠. 정면으로 부딪히는 방법이 모두 막히자 그들은 작전을 바꾼 모양이더군요. 더 이상 빌라의 문을 두드리거나 제게 전화를 거는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죠. 그것은 물리적인 위협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악독한 방식이었습니다. 제 평판과 이성을 공격해 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결국에는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었죠. 그 첫 번째 신호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일가 친척들로부터 걸려오는 안부 전화가 눈에 띄게 잦아진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이나 제삿날이 아니면 연락 한 통 없던 시동생이며 시누이며 조카들까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전화를 걸어왔죠. 처음에는 그저 제가 큰 집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인사를 하려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형님, 좋은 데로 이사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진작에 찾아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주버님 댁의 손아래 동서였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모료 괜찮아요. 그냥 조용히 늙으려고 들어온 집인데요. 뭘? 에이, 형님도.
300억짜리 집이 어떻게 조용한 집이에요. 저희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볼 곳인데. 그런데 형님, 괜찮으신 거죠? 괜찮다니 뭐가요? 아니에요. 그냥 진철이가 하도 걱정을 하길래요. 어머님이 요즘 기력도 없으시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하신다고. 큰돈을 갑자기 쓰셔서 혹시라도 주변에 나쁜 사람이 꼬인 건 아닌지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저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마치 판단력이 흐려져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노인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은 그런 어머니를 지극히 걱정하는 효자 아들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호호, 그 애가 별 걱정을 다 하네요. 내가 내 돈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이 꼬이긴 누가 꼬여요. 이 집은 보안이 얼마나 철저한데요. 걱정 붙들어 매라고 전해주세요. 그 뒤로도 비슷한 전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전화를 걸어와 대뜸 언니,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진철이가 언니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병원 한번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울먹이더다고요라고 말했고, 조카는 큰어머니, 혹시 재산 문제로 변호사 같은 사람 만나고 계세요? 진철이 삼촌이 걱정이 많아요라며 떠보더군요. 그들의 모든 걱정은 결국 한 가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를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금치산자로 만들어 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빼앗으려는 치밀한 민 작업이었죠. 제 아들이 제 뱃속에서 나온 그 자식이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에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슬픔이 제 심장을 차갑게 식혔어요. 하지만 저는 울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머리는 더 차갑게 식어갔고 제 의지는 더욱 강철처럼 단단해졌죠. 그래, 어디 한번 해보거라. 니들이 어떤 덫을 놓든 이 어미가 그 위를 어떻게 걸어가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받지 않았겠지만 왠지 받아야만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번호를 차단했으니 이런 방법을 쓴 것이겠죠. 그 목소리에는 지난번의 분노나 다급함 대신 아주 교묘하게 계산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할 말 있으면 용건만 하거라. 어머니, 저희가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저희가 어머니를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가 너무 순수하시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다 이상한 사기꾼이라도 꼬이면 어떡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어요. 진짜 사기꾼은 바로 전화기 너머의 니 녀석인데 말이죠. 어머니 재산은 저희가 지켜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믿을 만한 재무 전문가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그냥 상담만 한번 받아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어머니.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효심이 가득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철없는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를 위하는구나 하고 감동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모든 단어들이 탐욕이라는 독을 품은 비수처럼 들렸답니다. 이때다 싶었어요. 녀석들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미끼를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저도 이제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연기를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숨을 길게 내쉬며 나약하고 지친 목소리로 연기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나도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오긴 하더구나. 꺼봐요, 어머니.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제 대답에 아들의 목소리가 즉시 한 톤 높아졌어요. 드디어 제게서 원하는 반응을 얻어냈다는 흥분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혼자 이 넓은 집에 있으려니 무섭기도 하고 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구나. 이 많은 돈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분 한번 만나만 보세요. 정말 실력 있고 정직한 분이에요. 어머니 재산을 지금보다 2배, 3배로 불려줄 수도 있는 분이라고요. 2배, 3배라. 녀석의 탐욕은 끝이 없구나 싶었죠. 저는 못 이기는 척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한번 만나나 보마. 대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당연하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조만간 약속 잡아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들은 득의양양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며느리와 함께 샴페인이라도 터뜨리며 축배를 들고 있을지도 모르죠. 어리석은 늙은이가 드디어 자신들의 덫에 걸려들었다고 확신하면서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가로 다가가 짙게 깔린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저 아래 어딘가에서 제 아들은 저를 속일 계획에 부풀어 있겠지만 그 녀석은 결코 알지 못할 겁니다. 진짜 거미줄을 치고 먹이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거미는 바로 이 늙은 어미라는 사실을 말이죠. 제 길고 외로운 싸움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가 있은 지 사흘 뒤 약속대로 진철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건 전화였죠. 그 녀석의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한결 더 부드럽고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잘 지내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분 드디어 약속 잡았어요. 국내 최고의 자산관리 회사에서 VIP들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분인데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듣고는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어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겉으로는 순진한 노인의 목소리를 연기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대단한 분이 나 같은 늙은이를 왜 만나준다고 하신다니. 어머니는 저희의 VIP시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어머님 댁으로 직접 방문하시겠대요. 괜찮으시죠? 제 집으로 직접 오겠다니 아주 대담하기 짝이 없었죠. 아마도 제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꺼려 할까봐 혹은 다른 누군가와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겠지요. 모든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그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으마. 차라도 한 잔 내와야겠구나. 네, 어머니. 그럼 그날 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서재로 들어가 저만의 비밀 연락망을 가동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제 오랜 자산관리사인 최 이사에게 걸었죠. 최 이사, 접니다. 드디어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전문가라는 사람이 우리 집으로 직접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예상했던 대로군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선 그자가 어떤 인물인지 뒷조사부터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 집안의 모든 CCTV와 녹음 장비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단 하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염려 마십시오, 회장님. 완벽하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국내 최고 로펌의 대표 변호사이자 제 법률 자문을 도맡아 해주고 있는 김 변호사에게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나예요.
드디어 때가 왔어요.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아들놈이 사기꾼을 하나 데리고 미끼를 삼키러 올 겁니다. 그들이 제게 사기를 치려는 모든 과정, 대화 하나하나까지 전부 증거로 남겨야 해요. 존속 사기 미수 및 재산 편취 공모 혐의를 입증할 완벽한 증거 말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 로펌의 최고 전문가들로 팀을 꾸려 법적으로 단 하나의 허점도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저 연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외로운 노인을 연기하며 그들이 준비한 무대 위에서 기꺼이 춤을 춰주는 것뿐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인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수수하고 초라해 보이는 낡은 스웨터를 꺼내 입었어요. 머리도 일부러 부스스하게 매만지고 얼굴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어 보였죠. 오후 2시가 되기 5분 전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아들과 그 옆에 서 있는 번지르르하게 생긴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오승현 팀장님이세요. 저는 못 이기는 척 떨리는 목소리로 문을 열어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아들 녀석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 남자, 오 팀장이라는 자를 훑어보았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에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장시계,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었죠. 입가에는 사람을 홀리는 듯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뱀의 눈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기꾼의 전형이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오승현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진철 씨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오 팀장은 제게 다가와 두 손으로 공손하게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일부러 주저하며 마지못해 그 손을 잡았죠. 어서 와요. 누추한데 앉으시죠. 저는 그들을 거실 소파로 안내하고 직접 끓인 대추차를 내왔습니다. 아들은 제 그런 모습이 만족스럽다는 듯 의기양양하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국내 최고의 재무 설계사세요. 오 팀장님께 맡기면 어머니 노후는 정말 아무 걱정 없으실 거예요. 오 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가방에서 아주 두껍고 화려한 표지의 책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진철 씨를 통해 대략적으로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어머님께서는 너무 안정적인 자산에만 투자하고 계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은행 예금은 사실상 돈을 잃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현란한 말솜씨로 온갖 어려운 경제 용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인플레이션, 금리, 해외 선물 옵션, 비상장 주식. 제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일부러 더 어렵게 설명하는 것이 분명했죠.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고개만 갸웃거렸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투자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오 팀장은 책자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보였어요. 그곳에는 카리브해의 어느 낯선 섬에 위치한 유령 회사의 이름과 함께 터무니없는 수익률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죠. 이곳은 첨단 바이오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극비 정보입니다. 지금 투자하시면 1년 안에 최소 2배, 운이 좋으면 5배까지도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제 VIP 고객분들께만 특별히 드리는 정보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거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죠? 300억을 투자하면 1년 만에 600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리석은 노인을 연기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돈을 넣으면 1년 만에 정말 2배가 된다는 말이니? 그렇게 좋은 게 정말 있단 말이냐? 그럼요, 어머님. 이건 아무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제가 진철 씨와의 인연을 생각해서 특별히 어머님께만 드리는 제안입니다. 오 팀장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었죠. 저는 일부러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을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넣어도 되는 건지 무섭구나. 제 연기에 아들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쐐기를 박는 말을 던졌어요. 어머니, 뭘 걱정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 팀장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냥 저희만 믿고 도장만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들과 오 팀장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은 제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다오. 내일 모레까지는 답을 주마. 저는 일부러 결정을 미루며 그들의 애를 태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머님.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하지만 기회는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오 팀장과 아들은 목적을 달성했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현관까지 배웅하며 끝까지 걱정스럽고 갈등하는 노인의 모습을 연기했죠.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완전히 사라진 뒤 저는 현관문을 닫고 그 자리에 서서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제 서재로 들어가 제 진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최 이사와 김 변호사였죠. 그들은 이미 빌라의 다른 방에서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보셨죠? 네, 회장님.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최 이사가 감탄한 듯 말했어요. 김 변호사는 법률가의 냉철한 눈으로 상황을 분석했죠. 저 오승현이라는 자는 전과 산범의 전문 사기꾼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미 신원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눈 모든 대화는 완벽하게 녹취 및 녹화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해서 사기 실행의 착수 증거를 확보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완전히 삼켰습니다. 이제 그물을 걷어올릴 준비를 하세요.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연극의 클라이맥스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녀간 후 저는 본격적으로 마지막 연극의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욕심 많은 노인 연기를 이어갔어요. 진철아, 나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오 팀장이라는 사람이 말한 게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구나. 정말 1년 만에 돈이 2배가 될 수 있는 거니? 제 목소리에는 탐욕과 불안이 절묘하게 섞여 있었죠. 아들은 제 그런 반응이 당연하다는 듯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아직도 그걸 의심하세요? 제가 다 알아보고 확인한 거예요. 오 팀장님 능력 보통이 아니시라고요.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벼락 맞을 준비나 하시면 돼요. 그래도 이게 혹시 사기는 아닐까 걱정이 돼서 그런다. 내 전 재산이 들어가는 건데. 사기라니요, 어머니. 이 아들을 그렇게 못 믿으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해가 될 일을 하겠어요? 어머니 돈이 결국 다 제 돈이 되는 건데. 아들은 흥분해서 자기도 모르게 속내를 비치고 말았죠. 어머니 돈이 결국 다 제 돈이라니.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으며 겉으로는 안심한 척 연기했습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구나. 알겠다. 내가 한번 믿어보마. 그날 이후 아들은 거의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안심시키는 듯 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저를 재촉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결정하셨으면 하루라도 빨리 계약하셔야 해요. 이런 좋은 투자 기회는 다른 사람들이 채가기 전에 먼저 잡아야 하는 거라고요. 어머니, 오 팀장님 말씀이 다른 VIP 고객분들이 지금 줄을 서 있대요. 이러다 우리 차례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제 모든 재산을 빼돌릴 생각에 안달이 난 그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아이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상냥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저를 구슬렸죠. 어머님, 저명지예요. 우리 어머님 곧 더 큰 부자 되시겠네. 계약하시면 저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효도 관광 한번 보내드릴게요. 유럽으로요. 그들의 탐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날수록 저는 더욱더 깊은 연민과 함께 제가 세운 계획에 대한 확신을 굳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인생의 가장 쓴맛을 가르쳐주는 마지막 수업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며칠을 더 고민하는 척하며 그들의 애간장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정해놓은 결전의 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아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듯 전화를 걸었어요. 진철아, 나다. 나 결심했다. 정말이세요,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그래. 니들을 믿고 한번 해보련다. 그러니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그 오 팀장이라는 사람과 함께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너라.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조건요? 그게 뭔데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중요한 자리니만큼 진철이 너도 꼭 와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 네가 보증하는 일이니 네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지 않겠니? 이것은 제 덫의 마지막 핵심 장치였습니다. 아들을 단순한 방관자가 아닌 사기 행각의 적극적인 공모자이자 증인으로 만들어 법적으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남기려는 것이었죠. 제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아들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함께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볼게요.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결전의 날이 될 금요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최 이사와 김 변호사에게 최종 계획을 전달하고 집안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했죠. 그리고 결전의 날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진철이가 어렸을 때 찍은 낡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제 무릎에 앉아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아들의 모습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렇게 순수하고 사랑스러웠던 내 아들이 어쩌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괴물이 되었을까? 제 교육이 무언가 잘못되었던 걸까요? 아니면 인간의 탐욕이란 본래 저렇게 무서운 것일까요? 제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아주 잠깐 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는 나약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제가 멈춘다면 아들은 평생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더 큰 괴물이 되어갈 겁니다. 이것은 아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복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썩어버린 부분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날 마지막 기회를 주는 어미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나직하게 속삭였죠. 아들아, 부디 이것이 너에게 인생의 가장 값비싼 수업이 되기를 바란다. 다음 날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펼칠 마지막 무대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가장 값비싼 다가를 준비하고 거실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았죠. 마치 거대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저는 가장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연극의 막이 이제 곧 오를 참이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금요일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거실의 가장 깊숙한 소파에 앉아 마치 오랜만에 찾아온 귀한 손님을 기다리는 주인처럼 평온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닭이에 담긴 따뜻한 우전차가 은은한 향을 피우고 있었고 벽에 걸린 스피커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쇼팽의 녹턴이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평화롭고 우아한 풍경은 곧 벌어질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저만이 알고 있었죠. 제 등 뒤 서재와 집안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와 마이크가 이 무대 위 모든 배우들의 대사와 표정 하나하나를 남김없이 기록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2시 정각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반박자 늦게 살짝 잠이 들었다 깬 사람처럼 나른한 목소리로 응답했어요. 누구신가요? 어머니, 저예요, 진철이. 오 팀장님과 함께 왔습니다.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은 이제껏 본 적 없을 정도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일생일대의 보물이라도 눈앞에 둔 사람처럼 탐욕과 흥분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그 옆에 오 팀장 역시 자신만만한 미소를 띤 채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저는 보안실에 그들을 올려보내라고 지시하고 현관으로 나가 직접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기다리고 있었다. 제 차분한 인사에 아들은 과장되게 살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안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역시 좋은 결정을 앞두고 계셔서 그런가 봐요. 어머님. 오늘이 바로 어머님의 인생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첫날이 될 겁니다. 오 팀장이 너스레를 떨며 가죽 가방을 고쳐들었죠.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제 집의 압도적인 크기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풍경에 잠시 압도되었던 그들은 이내 이 모든 것이 곧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앉으시게들. 차는 준비해 두었으니 제가 권하는 자리에 앉으며 오 팀장은 마치 자신의 무대라도 되는 양 테이블 위에 묵직한 서류 가방을 올려놓고는 경쾌한 소리를 내며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아주 두껍고 금박 장식까지 된 고급스러운 표지의 계약서 뭉치였어요. 어머님,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바로 그 투자 계약서입니다. 어머님의 소중한 자산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불려줄 황금 티켓이죠. 오 팀장은 계약서를 제 앞으로 부드럽게 밀어놓으며 만년필 뚜껑을 여는 소리까지 경쾌하게 냈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제 귀에 거슬리게 들렸어요. 아들은 제 옆에 바싹 다가앉아 마치 그를 모르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계약서의 이곳저곳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말했죠. 어머니, 보세요. 여기가 투자 금액을 적는 곳이고요. 여기가 수익률 보장 항목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 바로 여기. 여기에 어머니 성함 쓰시고 도장만 찍으시면 모든 절차는 끝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저는 돋보기를 꺼내 쓰는 척하며
계약서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미간을 찌푸리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죠. 제 그런 모습에 아들은 점점 초조해지는지 다리를 떨기 시작했어요. 뭘 그렇게 오래 보세요, 어머니. 제가 옆에서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오 팀장님 같은 분이 일부러 어머니 속이려고 이런 걸 가져왔겠어요? 그래도 평생 모은 내 전 재산이 들어가는 건데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하지 않았니? 꼼꼼히 봐야지. 제 말에 오 팀장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거들었어요. 물론입니다, 어머님. 신중하신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얼마든지 살펴보십시오.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저는 그 눈빛 속에 숨겨진 조급함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똑똑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장 중요하지 않은 조항들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 투자 원금 손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쓰여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제 질문에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죠. 아유, 어머니.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예요. 모든 계약서에 다 들어가는 거라고요.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팀장님? 그럼요. 저 오승연의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이 투자는 손실률 0%, 수익률 200%를 보장하는 아주 특별한 상품입니다. 저 문구는 그저 법적인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완벽한 사기꾼들의 합창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이 안심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니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믿어야지 별 수 있겠니? 내 아들이 보증하고 이렇게 훌륭한 전문가라는 분이 책임진다고 하시는데 제 말에 아들과 오 팀장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 보였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묵직한 옥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주를 꾹 눌러 찍었죠. 선명한 붉은색 인주가 묻은 도장을 든 제 손이 계약서의 서명란을 향해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 했어요. 쇼팽의 녹턴도 창밖의 도시 소음도 들리지 않았죠. 제 귀에는 오직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꿀꺽하고 침을 삼키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아들 녀석의 눈은 이제 제 손에 들린 도장에서 한 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눈에는 평생을 저를 위해 헌신한 늙은 어미에 대한 존경이나 사랑은 없었습니다. 오직 300억이라는 돈에 대한 지독한 탐욕과 그 돈을 곧 손에 쥐게 되리라는 황홀한 기대감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며느리 녀석의 환하게 웃는 얼굴이 그리고 자신들의 성공을 자축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서명란 위 텅 빈 공간에 멈춰 섰습니다. 이제 도장을 찍기만 하면 이 길고 지루한 연극은 막을 내리게 될 겁니다. 아들은 저도 모르게 상체를 깊이 숙이고 있었고 오 팀장은 이미 승자의 미소를 입가에 머금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나직하게 말했죠. 그래, 아들아. 이것이 네가 선택한 길이고 네가 치러야 할 대가다. 저는 숨을 참고 도장을 종이 위로 내리찍으려는 마지막 동작을 취했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제 손이 종이에 닿기 직전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오 팀장이 번개와 같은 속도로 손을 뻗어 제가 들고 있던 계약서 뭉치를 낚아챘습니다. 쩍! 하는 종이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오 팀장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 두꺼운 계약서를 마치 신문지 찢듯이
가차없이 반으로 찢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순식간에 300억짜리 황금 티켓은 그의 손에서 무참한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죠. 아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완벽한 충격과 혼돈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찢어진 계약서 조각, 그리고 오 팀장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지금 무슨 짓입니까? 오 팀장님, 당신 미쳤어요.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 팀장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테이블 위로 아무렇게나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깍듯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죠. 거실에는 그의 낮고 선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저들의 범죄 공모 및 사기 실행 착수 증거 수집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오 팀장의 입에서 나온 그 지극히 사무적이고 낯선 단어는 이 거실의 모든 공기를 순식간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은 아들 유진철의 고막을 찢고 들어가 그의 뇌리에 박힌 거대한 쐐기와도 같았죠. 진철이의 얼굴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한 사람처럼 하얗게, 그야말로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그의 눈동자는 이제 갈피를 잃고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이 모든 상황을 필사적으로 부정하려는 듯 저와 오 팀장, 그리고 테이블 위에 흩어진 무참한 종이 조각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고장난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소리야, 그게.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어떤 계약서인데 이걸 찢어. 아들은 마치 발작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소리치며 오 팀장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의 두 손이 오 팀장의 멱살을 향해 뻗어나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오 팀장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번개 같은 속도로 아들의 손목을 한 손으로 가볍게 틀어쥐었습니다. 화려한 정장 아래에 숨겨져 있던 강철처럼 단단한 힘이 느껴졌죠. 아들은 자신의 손목이 제압당했다는 사실에 더욱 경악하며 버둥거렸습니다. 이 사기꾼 자식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유진철 씨, 경거망동하지 마시죠. 지금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으니 말입니다. 오 팀장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저를 구슬리던 그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고 한치의 감정도 씻지 않은 완벽하게 통제된 전문가의 목소리였죠. 그는 아들의 손목을 가볍게 놓아주며 제 쪽을 향해 다시 한번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드립니다, 회장님. 유진철 씨와 서명지 씨의 범죄 공모 및 사기 실행 착수 단계까지의 모든 증거 수집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그의 반복되는 보고에 아들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순수한 공포에 휩싸인 듯 보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이제는 제게로 애원과 비난이 뒤섞인 눈빛을 보내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연극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말씀 좀 해보세요. 저 사람 저거 사기꾼이잖아요. 어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잖아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어머니. 당장 저 사람 쫓아내세요. 아들은 필사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이 아닌 오 팀장의 탓으로 돌리려 애쓰고 있었어요.
제가 그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겠죠. 하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벌레를 내려다보듯 제 아들의 마지막 발악을 고요히 응시할 뿐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연극은 모두 끝났습니다. 유진철 씨. 나직하면서도 거실 전체를 압도하는 권위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와 함께 제 등 뒤에 있던 서재의 묵직한 원목문이 소리 없이 스르륵 열렸죠. 그리고 그곳에서 걸어 나온 것은 제 오랜 자산관리사인 최 이사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의 김 변호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무대 뒤에서 자신의 등장을 기다려온 노련한 배우처럼 가장 극적인 순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이 연극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이며 이 모든 판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턱이 정말이지 바닥에 닿을 것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는 최 이사의 얼굴을 보고 한번 놀랐고 이내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재계 인사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TV 뉴스에서도 종종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김 변호사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거의 혼절할 지경에 이르렀죠. 김 변호사님? 최 이사님? 두 분이 왜 어머니 집에서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기어들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빠른 머리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주와도 같았을 겁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치밀한 함정 속에 빠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을 테니까요. 김 변호사는 아들의 당혹스러운 질문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제 옆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심려가 많으셨습니다.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태블릿 PC의 전원을 켜 넋이 나간 채 굳어버린 아들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태블릿의 밝은 화면 속에서는 바로 조금 전 이 거실에서 벌어졌던 모든 상황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고스란히 재생되고 있었어요. 각도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여러 대의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이었죠. 어머니는 그냥 저희만 믿고 도장만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투자는 손실률 0%, 수익률 200%를 보장하는 아주 특별한 상품입니다. 저 오승연의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죠. 어머니 돈이 결국 다 제 돈이 되는 건데 제가 어머니한테 해가 될 일을 하겠어요? 자신들의 목소리가 거실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울려 퍼지자 아들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화면을 쳐다보며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죠.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꿈이야. 김 변호사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판결을 내리듯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철 씨,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 없지만 이번 범죄의 핵심 공모자인 부인 서명지 씨, 두 분은 사기 미수 및 존속재산 편취 공모 혐의로 오늘부로 정식 고소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두 분이 지난 몇 주간 회장님과 나눈 모든 통화는 완벽하게 녹취되었고 친척들에게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금치산자 지정을 유도하려 했던 모든 증거까지 차고 넘칠 정도의 물증이 이미 저희 로펌의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태블릿 화면을 옆으로 밀어 아들과 며느리가 친척들과 통화하는 내용이 텍스트로 변환된 녹취록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엄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나중에 재산 문제 생기기 전에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해와 같은 끔찍한 문장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최 이사가 들고 있던 거의 전화번호부 두께만 한 두꺼운 서류철을 쿵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제가 지난 10수년간 정리해 온 자료입니다. 최 이사는 장갑 낀 손으로 서류철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유진철 씨가 태어나서부터 바로 어제까지 회장님께서 유진철 씨에게 지원해 주신 모든 내역이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기록된 지출 증빙 자료입니다. 최 이사는 마치 역사가의 연대기를 읊듯이 서류의 내용을 담담하게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미국 박사과정 1학기 등록금, 당시 환율로 25,000달러. 2013년 7월 20일 귀국 기념 선물, 독일 비사 세단 1억 2천만 원. 2015년 6월 12일 유진철 씨 신혼집,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매입 자금 15억 원 전액. 2022년 12월 24일 며느님이신 서명지 씨의 크리스마스 선물, 프랑스 H사 명품 핸드백 1,800만 원. 최 이사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지만 그가 읊는 하나하나의 항목은 아들의 심장에 박히는 비수와도 같았을 겁니다. 그의 인생이 그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룩했다고 굳게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머니의 희생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빚의 목록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죠. 이 모든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법정 이자를 더할 경우 유진철 씨 부부가 회장님께 갚아야 할 채무는 어림잡아도 1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됩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신다면 저희는 사기 고소와는 별개로 이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또한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 두 분의 전 재산을 처분하고 평생을 일해도 다 갚기 힘든 금액이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아들은 그제야 온몸으로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강철 같던 자존심과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힘없이 풀렸고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 자부하던 오만한 박사 유진철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거대한 빚더미 앞에서 절망에 빠진 초라하고 가련한 한 사내만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죠.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이 거실의 공기 전체를 짓누를 만큼 무거웠습니다. 일어나거라, 아들아. 제 말에 아들이 텅 빈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굵은 눈물이 방울방울 맺혀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뉘우침이나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에 대한 지독한 분함과 억울함, 그리고 처절한 자기 연민이 뒤섞인 눈물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그의 처절하고 원망 섞인 외침에 제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담기지 않은 그저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듯한 텅 빈 미소였죠. 그래, 너는 내 아들이었지. 한때는 내 세상의 전부였던, 내 목숨보다 소중했던 아들이었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주저앉은 아들에게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너에게 내 인생의 40년이라는 시간을 꼬박 바쳤단다. 내 젊음, 내 건강, 내 꿈, 내 모든 것을 너의 성공을 위한 제물로 바쳤지. 그런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니?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한 단어 한 단어에 제 평생의 한과 슬픔이 실려 있었습니다. 너는 나와의 연을 끊겠다며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내 마지막 남은 재산을 빼앗기 위해 이런 추악한 계획을 세웠다. 심지어 나를 정신 나간 늙은이로 만들어 니들 멋대로 내 인생을 주무를 궁리까지 했더구나.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너와 네 아내가 밤마다 전화통을 붙들고 나를 어떻게 구슬릴지, 어떻게 속여 넘길지 작전을 짜던 그 모든 말들을 나는 다 듣고 있었단다. 제 말에 아들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이 처음부터 제 손바닥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저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너의 그 끝도 없는 탐욕과 하늘을 찌르는 오만함에 대한 아주 비싼 수업료란다. 부디 오늘을, 이 순간을 네 남은 평생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말거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결코 없다는 것을 네 뼈와 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저는 말을 마치고 다시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만 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죽는 날까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저를 쳐다볼 뿐이었죠. 옆에 서 있던 오 실장과 최 이사가 다가가 아들의 양팔을 단단히 붙들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영혼이 완전히 빠져나간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그들에게 이끌려 현관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테이블 위에 흩어진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이 마치 그의 산산조각 난 인생과 자존심처럼 어지럽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짐승처럼 끌려나가고 묵직한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마치 온몸의 기운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듯한 탄력감에 휘청거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오 실장이 재빨리 제 팔을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그는 저를 부축해 가장 편안한 소파로 안내했고 최 이사는 말없이 다가와 제 어깨에 부드러운 캐시미어 담요를 덮어주었죠. 김 변호사는 거실의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고 시끄럽게 느껴졌던 클래식 음악을 껐습니다. 거실에는 한동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와 새 남자의 조용한 숨소리, 그리고 제 가슴 속에서 세차게 울리는 심장 소리뿐이었죠. 승리의 기쁨이나 복수를 마친 자의 쾌감 같은 것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거대한 태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뒤에 텅 빈 대지처럼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공허하고 고요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제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었고 제 세상의 전부였던 존재가 바로 제 손에 의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으니까요. 그것은 제 몸의 일부가 함께 뜯겨져 나가는 것과 같은 아주 근원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지독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가 천천히 눈을 뜨자 최 이사가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탄 차를 새로 가져와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테니 아무 생각 마시고 푹 쉬셔야 합니다. 고생 많았어요. 세 분 모두.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결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군요. 제 진심 어린 말에 김 변호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은혜라니요. 당치 않으십니다. 저희는 그저 회장님의 올곧은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오히려 회장님의 흔들림 없는 지혜와 결단력에 저희가 더 많이 배우고 감명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 회장님 같은 어르신이 계시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자랑입니다. 옆에 서 있던 오 실장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과거에 어리석었던 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험한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저를 아들처럼, 아니, 충직한 머슴처럼 편하게 부려주십시오. 그들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제 마음속의 차가운 공허함이 조금씩 온기로 채워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로 맺어진 혈연에게서는 결코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신뢰와 존중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옥죄고 상처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의 연대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지시에 따라 아들 내외에게 법률 대리인 명의로 마지막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번 사기 미수 및 공모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 목록과 함께 앞으로 제 반경 500m 이내 접근 금지, 모든 형태의 연락 금지, 그리고 손주에 대한 면접 교접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어길 시에는 그 어떤 자비나 용서도 없이 즉시 형사 고소와 함께 준비된 모든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강력하고 최종적인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몰락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몰기 위해 온갖 험담을 늘어놓았던 친척들 사이에서 이제는 천하에 둘도 없는 파렴치한 자식들로 낙인 찍혔죠. 제가 직접 나서서 해명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아들의 학계 명성과 평판은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야심차게 준비하던 연구소 설립 계획은 당연히 물거품이 되었고 그를 존경하고 따르던 동료 교수와 후배 연구원들마저 모두 차갑게 등을 돌렸죠. 며느리 역시 그토록 집착하고 자랑하던 상류층 사교 모임에서 완벽하게 퇴출당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강남의 아파트를 헐값에 처분하고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만 최 이사를 통해 건조하게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감옥에 보내는 대신 그들을 제 인생에서 그리고 제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벌이자 저 자신을 위한 가장 완벽한 치유책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제 오랜 꿈이었던 황금빛 노후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사재의 절반 이상을 출연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어요. 재단의 이름은 제 이름을 따 따뜻한 동행, 김영선 재단이라고 지었죠. 재단의 설립 목적은 단 하나, 자녀들의 재산 다툼이나 정서적, 경제적 외면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법률적 방패이자
따뜻한 심리적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최 이사는 제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여 재단의 든든한 이사장이 되어 주었고, 김 변호사는 재단의 법률 자문위원장을 맡아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리석었던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제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은 오 실장은 재단의 현장 소통 실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위험에 처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그분들의 안전을 지키며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는 우리 재단의 가장 믿음직한 해결자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었죠. 어느 눈부시게 맑은 가을날, 재단의 소박한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시끄럽고 화려한 행사는 모두 생략하고 저희 재단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신 어르신 몇 분과 재단을 위해 묵묵히 땀 흘려주는 젊은 직원들만 초대하여 조촐한 다과회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유진철 엄마가 아닌 김영선 이사장이라는 제 이름 석자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 인생의 가장 아픈 손가락을 제 손으로 직접 잘라내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는 이 세상에는 저와 같은 아픔을 혹은 그보다 더한 고통을 홀로 감내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저희 따뜻한 동행재단은 바로 그분들의 잃어버린 존엄과 빼앗긴 행복을 되찾아드리는 작지만 따뜻한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혈연만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진심으로 보듬고 넘어졌을 때 기꺼이 손 내밀어 일으켜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진짜 가족입니다. 제 진심이 담긴 짧은 인사말에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뜨겁고 따뜻한 박수 소리가 조용한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가장 큰 상처가 역설적이게도 제 남은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가장 귀한 씨앗이 되었음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둡고 아픈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재단으로 출근해 밀린 서류를 검토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봅니다. 오후에는 직접 현장으로 나가 그분들의 손을 맞잡고 그분들의 길고 외로웠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죠. 저녁에는 제 안식처인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저만을 위한 고요하고 충만한 시간을 보냅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답고 이제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새로운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밤도 창가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며 저 멀리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내려다봅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또 다른 누군가가 과거의 저처럼 홀로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이름 석자 김영선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이야말로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제 인생